축덕과 축갈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숙덕 21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주시은 아나운서는 졸려 보이네요. 아니에요, 안 졸립니다. 아침 방송을 하고 네. 또 녹음까지 기다렸다가 누워만 있다 왔습니다. 자, 댓글부터 가시죠. 네, 토끼 52님이요. 하성룡 기자님은 구경도 못했는데 새로운 세트 2번 하고 강등. 주바페 5월 5일에 경기 보러 갔는데 비라니. 같은 날 대구 울산 오지율 배우 프리뷰 시축 하프타임 쇼 인터뷰 너무 귀엽. 주하나 중간에 눈이 잔다. 지금도 자고 있습니다. 맞아요. 몽피디님 이강인 선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의 이강인 코너가 아니라니 오늘의 이강인 코너 방출하셨습니다. 오지율 배우가 그 쿠팡 거기서 한 거죠. 아, 그 오지율 배우가 그 친구예요. 더글로리 아이언. 더글로리에서 네, 딸로 예술이. 나왔던. 네. 상욱진님이요. 이강인 왕이 될 상이다. 강이다. 왕이 돼야죠. 네, 왕해라. 너나님이요. 유상철 선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강인이 아프지 않게 부상 없이 어린 나이에 메시 호날두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선수 월드클래스 바르셀로나의 이니에스타 정도만 되어줘도 뛰어넘어 주세요. 정도만? 네, 진짜 정도만이면은 몇 년 동안 라리레가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강인이 파이팅. 될 거예요. 제과일드님이요. 벚꽃 아니고 매화랍니다. 총포상님도 매화입니다. 좀 알고 얘기합시다 하셨어가지고. 이강인 선수 그때 사진 네. 라리가 SNS에서 벚꽃이라고 다들 기사가 떠서 네, 벚꽃인 줄 벚꽃 알았죠. 구경을 갔다 오신 기자분들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게. 꼬달못이라서. 저도 꼬달못이라서.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일본의 국화가 벚꽃 아니냐고 했던데 일본은 국화가 없던데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예,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사쿠라 막 이런 거 막 얘기가. 그러니까 일본의 뭐 유명한 꽃이 벚꽃이긴 한데 네. 꼭 일본의 국화는 아니고 그리고 한국산 벚꽃도 있다고 해요. 네, 한국형 벚꽃과 일본형 벚꽃.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잘 모르죠, 뭐. 헷갈릴 수. 그래서 기사들도 이렇게 나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네, 벚꽃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네, 매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돌굴러 가네님이요. 토트넘이 한국인 선수랑 링크가 뜨면 손흥민 이야기를 붙이는 것처럼 이전에 나폴리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00년대 중반 수많은 마라도나의 후계자 중에 가장 유력했던 리켈메 선수가 나폴리 이적 루머가 잠깐 나왔을 때 마라도나가 리켈메 나폴리 이적 도와줄 거란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마라도나가 나폴리에서 어떤 존재인지 살짝 감은 오더라고요. 참 이걸 빼먹었네요. 주시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거 2번이나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얼빈 네. 아니 뭐 손흥민 선수가 실질적으로 구단에 요청을 한 것도 예전에 뭐 김민재 선수 링크 뜰 때도 그렇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이게 현지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또 뭐 이강인의 영입을 요청했다 뭐 그런 보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그 이적 부분은 좀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토트넘 하얼빈의 장채님이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다들. 좋은데 많으니까요. 하필이면. 뭐 좋은데 많으니까. 하얼빈의 장채님이요. 수원 삼성의 리얼블루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봐야 하는데 감독은 리얼블루가 아니고 나머진 하프 리얼블루 하는 거면 변화가 아직. 팀의 비전이 연홍 블루밍스보다 못하는 건 이제 인정하자. 모든 사람이 축협을 싫어하는 건 아는데 U20은 인리 이슈로 악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열리는 거라 모든 팀이 백캠이 있을 수가 없음. 인리던 악은정이던 준우승 목표가 아닌 조별 예선을 멋지게 하고 오는 게 맞다고 봄. 인리는 개최국 반납 페널티 시게 받아야지. 악은정이 한자 표기잖아요. 아르헨티나에.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악은정 불란선 들어봐도.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인리라고 인리, 하고 네. 말레이시아를 말련이라고 하고 이러던 그냥 한자 표기를 많이 하던 시절에 있었는데 악은정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아르헨티나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악은정이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중국어 있으시죠. 발음하고 네. 비슷하게. 장채님의 연배를 약간 좀. 근데 나이가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백캠을 딱 쓰셔가지고 베이스 캠프의 약자. 아니 저는 또 배철수 음악 캠프가 생각나고. 오히려 이게 더 연배를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아니야, 배는 배철수 음악 아이잖아. 캠프. 뭐 그렇긴 하죠. 데이비 백캠? 목표는 뭐 2회 연속 4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16강 진출 정도 보는 게 좀 맞을 것 16강 같아요. 가면 네.
누구 만나게 되죠? 16강 가면은 좀 복잡해요. 1위냐 2위냐 3위로 가냐. 3위도 갈 수가 가도, 있으니까 와일드 카드 와일드.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며칠 그때 조슈첨 나왔을 때만 따져본 거였는데 브라질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아이고. 네. 근데 뭐 저번 대회에서도 16강 가면 잘한다 그러진 않았었나요? 뭐 이강인 선수가 있으니까 더 높은 성적을 기대했었나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납니다. 4년 전 일을. 하긴 뭐 U20 대회 아니, 근데 정도면은 좀 확실하게 짧으니까. 확실한 거는 4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주목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떨어지고 스타 플레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4년 전에는 이미 스타 플레이어 이강인 선수 비롯해 스타 플레이어가 몇 명 있었고 예선을 통해 뜬 선수들이 몇 명 있었고 조별리그를 통해서 또 뜬 선수들이 있었고 해서 팀 전체가 주목을 받았던 케이스고요. 이번에는 좀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강성진. FC 서울의 강성진 선수, 저기 성남 수비수 지수 선수 뭐 그 몇 명 정도에다 유럽파 몇 명 이렇게만 조금 주목받는 상황이라서 갈수록 조별리그 근데 조별리그 상대 팀들이 괜찮죠. 좋죠. 네. 조편성은 잘 됐는데 프랑스 빼고는 다 또 괜찮아서. U20은 변수가 워낙 네, 많고 맞아요. U20의 브라질이라는 이름은 뭐 공포스럽지만 또 20세 이하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강팀들도 많이 꺾었잖아요. 그렇죠. 20세 이하 대회에서는 그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애기들 파이팅. 파이팅. 자, 리얼블루 얘기 나와서 잠깐만 제가 언급하면 제가 또 그쪽 블루로서. 예전에 네. 잠깐 블루로서 소속 아니 뭐 그냥 가벼운 얘기예요. 블루 출신. 구블루. 그 블루 같이 활동했던 지금 그게 현재도 아니고 블루.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리더 중에 한 명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술자리를 해서 한번 이 얘기 한번 좀 물어봤어요. 기억 안 나지 않아요? 그거는 기억나나 며칠 전이라. 물어봤는데 그동안에 리얼블루라는 게 수원 삼성 출신 선수 출신 레전드들을 감독으로 데려와서 이제 그 자리에 앉혀서 이제 팀을 이끄는 게 리얼블루 정책이었는데 구단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그런 원칙이 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계속 그 수원 레전드 출신들이 왔던 거고. 근데 지금 팬들의 제 친구의 입장이 팬들 전체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성적이 안 좋아서 감독을 뭐 버스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레전드를 이렇게 성적 부진으로 계속 보내서 이제 더 이상 구단과 인연이 끊어지는 이 현실 마지막 모습을 계속 너무 이어지는 이 모습을 되게 슬프게 안타까워했었어요. 만들었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뭐 밉다라기보다 이제 되게 연민의 감정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병근 감독님께서 떠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팬들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건 있는데 마냥 또 비판과 비난만 하진 못하는 이렇게 마음 한쪽으로는 좀 응원하는 마음도 되게 크지 않았나. 네. 그럼요. 선수로는 계속 레전드로 남아 있을 거니까. 네. 자, 질문은 없고요. 네, 질문이 없어요. 오랜만에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하성룡 기자는 새 스튜디오에도 못 들어가고 질문도 질문도 받고. 못 받고 아니 뭐 기억도 안 나고. 질문도 휴가 낸 거죠. 무소유네요. 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손흥민 괄호 열고 수비 괄호 닫고 선 넘네 오프사이드에 묶인 토트넘. 이 제목은 누가 단 거예요? 복붙? 뭐 선 넘네. 이거 드립이 있으니까. 이거 약간 좀 제목이 그러니까 선 넘은 손흥민 정도가 낫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선 넘네 하면 약간 손흥민 선수를 그죠? 그렇죠. 저격성이 네, 약간 네. 살짝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저격보다는 뭐 한때 이런 밈이 있어서 한번 잘못했네. 사과해. 저선 넘었네요, 제가. 봉 PD가 선을 넘었죠? 네. 하긴 옵사이드 불운. 근데 옵사이드는 불운이 아니죠. 옵사이드는 일단 어쨌든 룰을 어겨서 적발된 거기 때문에 옵사이드 불운이라고 자꾸 우리 기사에서 썼던데 좀 옵사이드는 불운이 아니라 그냥 옵사이드에 발목 잡힌 거죠. 그렇죠. 네. 전술에 완전 먹혀버렸죠. 어쨌든 옵사이드를 4번이나 걸렸습니다. 네, 아유 4번 걸리기도. 골도 취소되고 네. 흔치 않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패스가 늦은 거예요. 손흥민이 빠른 거예요. 둘 다지 둘 다? 아니면 둘 다죠. 둘 다죠? 개인적으로는 뭔가 손발이 좀 안 맞았던 건 맞죠. 패스가 좀 많이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아스톤 빌라처럼 이렇게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축구도 되게 낯설게 뭐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거의 그 정도는 거의 뭐 하프라인 근처에서 계속 놀다 보니까 이 토트넘 선수들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빠르게 파해법을 찾지 못했고 에스턴 빌라한테 걸린 거죠. 네. 그리고 뭐 토트넘의 이번 시즌 내내 이어진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그렇죠. 있는 선수가 없는 없다. 이 문제 그게 여실히 드러났고 그걸 잘 이용했지 않았나. 그 예전 같으면은 중앙
그 미들에서 이제 나가는 전진 패스들을 케인이 찔러주거나 했는데 그런 걸 전문적으로 담당한 선수가 이제 에릭센이었는데 빠지면서 그 이후로 계속 공백이 있고 최근 들어서 손흥민에게 그렇게 패스를 많이 후방에서 찔러주는 거는 저기 로메로 선수나 네, 다이어 선수 오히려 중앙 수비수들이 그렇게 찔러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케이스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유독 올 시즌에 옵사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아무래도 봤더니 멀리서 패스가 오면 옵사이드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네. 타이밍을 맞추.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날 경기 옵사이드 4차례. 이거는 그렇죠. 이번 시즌 경기당 0.5회거든요. 근데 4번이면은 거의 8배잖아요. 엄청 많은 거고. 경기당 0.5회인데 프리미어리그 평균으로 치면은 전체 11위예요. 근데 횟수로 보면은 전체 6위로. 엄청 손흥민 선수가 옵사이드에 많이 걸리는 또 근데 스타일이 또 그렇죠. 예, 그, 시달이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누가 많이 걸리나 봤더니 1위가 바디. 딱 걸릴 스타일이네요. 걸린 팀도 스타일 그렇고.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축구에 예, 뭐 3위가 하베르츠, 4위가 살라, 5위가 칼버트 루인, 6위 손흥민 이렇게 있는데 다들 그렇게 약간 공간 침투에 능하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뭐 옵사이드 시도도 어려워. 많고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오프사이드 걸리긴 걸렸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장면이 몇 차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옵사이드를 에이. 감안해도 감안해도 그래도 넣었어야지. 그래서 약간 좀 경기 흐름이 좀 처지는 감이 좀 있었긴 했는데 아 왜 평소보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못 넣어줬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골대 강타한 것도 있었고. 네, 그렇죠. 맞죠. 골대 강타는 불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골대 강타는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골대 강타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 1위 많아요. 예. 손흥민 선수가 1위예요? 공동 1위예요. 아 그렇게 네. 많이 맞췄었나? 아 그랬나? 아니 생각보다 횟수는 많지 않아요. 5회. 5회가 제일 많은 프리미어리그 거예요. 사실 50 골문 페이지 구성 나오는데. 누를 때 골대 보고 차지 않나요? 그렇죠. 골대 예. 끝을 보고 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약간 운이 따라서 잘 꺾이면 완전 들어가는 거고.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쵸. 아니면 뭐 맞고 나가는 거죠. 쉽지 않아. 토트넘은 이제 뭐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남은 경기 다 이겨도 이제 4위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7위에 있네. 네,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확실하게 이제 탈락됐고 음.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유로파리그뿐만 아니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쉽지 않다. 쉽지 않나. 어쩌다 이렇게 됐어. 일단은 지금 되게 복잡해요.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챔피언스리그를 차치하고라도 유로파리그는 FA컵 우승팀과 5위 팀에게 티켓이 가는데 FA컵 결승에 맨시티와 맨유가 올라 있어요. 두 팀 다 지금 1위, 4위 팀이기 때문에 6위까지 그렇죠. 6위 팀에게까지 유로파를 갈수 유로파리그 있다. 출전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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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죠. 아니, 왜냐하면 맨유가 4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겠죠. 5위로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죠.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6위랑 이렇게 그렇죠. 차이나. 그런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또 리그컵 우승팀이 가져갑니다. 리그컵은 맨유가 우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7위에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음. 현재 지금 토트넘 순위가 7위죠. 7위인데. 이것도 아스톤 빌라하고 승점은 똑같아졌고 그렇죠. 브렌트포드와는 승점 4점 차. 네, 아스톤 빌라와의 경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팀하고 승차를 볼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팀하고 봐야 되는. 우리 추격자들을 빨리 뿌리쳐야 뿌리쳐야 되는데. 되는데 똑같고. 그 위에 유로파 가기 위해서는 브라이튼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브라이튼 두 경기를 더 브라이튼은 두 했네요. 경기를 덜하고도 승점이 1점 1점 차면니까 쉽지 위로는 않죠. 거의 뭐 쉽지 않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에 유로파 컨퍼런스, 유로파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까지 매 시즌 다 뛰어왔어요. 이번 시즌에 진짜 8위 이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처음이네. 처음으로 유럽 클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상황이고 어머. 그렇게 될 경우 이적.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뿐만 아니라 주요 선수들의 이적 이적이-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뭐 손흥민 선수는 그 전에 독일에서 레버쿠젠 때도까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이제 챔스를 쭉 뛰어왔으니까요. 진짜 거의 뭐 몇 년 만에 진짜 엄청 오랜만에 안타깝게도 손흥민 이런 토트넘 상황이. 떠나나? 토트넘은 지금 감독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감독도 왜 안 와요? 이름은 뭐 엄청 많이 나와요. 이미 다 물 건너간 것 엄청 같아요. 이름 나왔던 금물살이 아직 없나요? 없어요. 잔물살입니다. 물살도 못 하고 네. 있구나. 포체티노, 나겔스만, 루이스 엘리케 이런 감독들이 명장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뭐 이 정도 지금까지 말이 없는 거 보면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토트넘을 안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특히 또 이 순위에 랭크돼 있으면 더더욱 내년 시즌이 지금은 더더욱 안 가죠. 네. 왜냐하면 토트넘이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하고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감독들이 그래
하다가 지금 이제 그래, 최근 상황 저도 보면서 그러네요. 약간 발빼는 듯한 어. 느낌. 약간 좀 더 시즌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느낌인 거죠. 지금. 일단은 반망세로 좀 돌아선 느낌이에요. 이렇게. 역시 다 타이밍이야. 그래서 이런 팀을 지금 김민재 이강인 선수가 가야 될까? 라는 얘기는 다음에 해보죠. 네. 자, 그럼 김민재 이강인의 이적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적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김민재는 뭐 맨유 맨유를 얘기 뭐 나오던데? 거의 가는 것처럼 네. 기사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야, 사실 맨유. 가봐야 가는 건데. 맨유를 가? 만약 가면?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맨유의 관심은 완전한 오. 사실이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조금 뜬구름적인 측면이 있고 맨유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에서 시즌 초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시즌 초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 측에서는 이번 시즌 끝나고 모든 걸 얘기하자라고 해서 모든 지금 협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제안조차 오지 않았고 유럽 언론에서 오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구단과 구단에서 협상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선수 축에 관련해서 선수 축과 무슨 계약이 합의됐다, 선수 축과 논의했다 이런 거는 지금 전혀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시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김민재 선수 수가 없고. 끝났죠. 우승도 했는데. 그래서 시즌 끝나고 얘기를 하자라고 한 것 중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각 클럽 팀들이 다음 시즌 운명이 정해지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 그렇죠.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것까지 보고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올 경우 당시에 저기 바이아웃이 2천만 유로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바이아웃은 5천만 유로예요. 근데 지금 충분히 EPL 클럽들이나 딴 클럽들이 바이아웃 금액을 지르겠다, 충분히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김민재 선수의 변수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선수가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6월달에 기초군사훈련을 이번에 꼭 가야 돼요. 그게 6월 15일 전후로 기초군사훈련의 날짜가 잡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그 막 A 매치도 못 가나요? A 매치 못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16일인가. 이때 가야 돼서 A 매치 못 간다라고 협회에다 얘기했다가 협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좀 안 되겠냐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A 매치 선발 안 하는 걸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6월 15일 전후인데 지금 그 전에 나폴리와 마요르카가 국내에서 평가전을 친선 경기를 하겠다라는 그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여러 문제가 있어요. K리그와 날짜가 확정된 건 겹치는 아니죠 아직. 그 첫 번째 경기도 확정됐고 두 번째 경기가 K리그 일정과 겹친다라고 해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거예요. 한 경기만 하냐, 이 전체 이 계획을 무산하냐. 이게 조금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두 경기 다 할 가능성은 없고. 그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죠. 이 주최 측에서 조금 협회와 연맹과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경기만 하더라도 나폴리 그 경기를 뛰고 군사훈련을 받으러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나오는 게 이제 7월 달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적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7월은 돼야지 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 네. 김민재 선수 이탈리아에서 우승도 했고 뭐 아직 걸출한 스타들도 그 동료들도 꽤 있는데 이탈리아에 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요. 단호하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의견이 남기만 좀 해, 다른 그냥. 대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도 안 넘을 것 같아. 그렇죠. 남을 가능성은 더 좋은데. 맞죠, 아주. 뭐 다음 시즌 챔스 가는 것도 확정이니까 그 그래. 선수로서는 챔스 뛸 수 있는 다른 한 2년 PL로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빅클럽으로 가고 싶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큰 있는지 무대로 가고 모르겠지만 싶은 거니까. 나. 이 비슷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할 것 같은데 나폴리가 그렇게 돈을 쓰는 구단이 아니에요. 선수단 연봉도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정도 연봉에 한 3-4배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나폴리가 지금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흐비차 선수, 오시멘 선수 다 지금 딴 클럽으로 이적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 팀이 새로운 선수를 제대로 영입하지 않는 이상 다음 시즌에 이런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물음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떠날 게 유력하고 선수 측도 이적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이 올 때 딱 가는 거지. 인생은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야.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렇죠. 자, 이강인 선수는 뭐 여전히 탑 클래스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매 경기 MVP예요. 그러게요. 네. 강인이도 타이밍이 왔다.
이 경기에서도 옵사이드가 좀 아쉬웠었죠. 살짝 그 중앙선을 넘어가서 어깨가 조금 진짜 그건 좀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이게 규정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골키퍼가 같은데 앞에 나와버려가지고 마지막에 골키퍼가 후반 추가 시간에 공격에 가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요르카 쪽 골대 쪽에 있는 상황에서 역습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건 살짝 불운에 가까워. 이건 왜냐면 상황이 일반적으로는 골키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었으니까. 근데 이강인 선수도 아마 뛰면서 그 하프라인을 의식하면서 뛰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의식 안 하지 않았겠어요? 최종 수비수가 그렇죠. 있겠거니 그것만 보고 생각했을 뛰었겠죠. 것 같고. 사람들이 최종 수비수 한 명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옵사이드라는 게 상대 팀 최종 수비수 두 명. 두 명 있어야 돼요. 그 최종 수비수 2명 중에 한 명이 골키퍼인 거고.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명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화면상으로는 골키퍼가 안 나와서 골대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없는 상황에서 최종 수비 한 명이 있었고 거기서 옵사이드 상황 맞는데 중요한 게 하프라인을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이게 왜 그러냐면 옵사이드는 자기 진영에서는 그렇죠. 적용이 안 됩니다. 하프라인 이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패스를 타는 순간 스틸로 정지해서 딱 봤더니 어깨만 살짝 넘어갔어요. 정말 뭐 발도 아니고 정말 어깨가 그렇게. 살짝 넘어갔어요. 어깨는 너무 아까웠죠 이거는. 어깨는 좀 좁았어. 요새 피지컬 업그레이드 돼서 그래요 또 그게. 아니 어깨는 어깨 넓어져서. 어깨뽕이 좀 생겨가지고 네. 벌크업을 안 했으면 옵사이드 아니었다. 어깨는 좀 아니지 않나? 불운이네. 그것도 패스 타임이 조금 반박자만 빨랐어도 옵사이드는 아니었죠. 근데 그때 그 위치에서 사실 뭐 그런 패스 타임이 생각하고 뛸 그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일단은 뛰어야죠. 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강인 선수가 요즘 보면 스피드가 좋아졌어. 정말 좋아졌어요. 네. 진짜요. 체력이 이제 좀 확실히 뒷받침이 돼서 약간 그런 건가? 근력 운동도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약간 그 순간 스피드가 진짜 뛰어난 것 같은 게 지난번에 지소연 선수가 왔을 때도 사실 막 예전에 저희 일반 대중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좀 느리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빠른 지소연 친구잖아. 선수는 맞아. 이강인 빠르죠라고 바로 단박에 얘기했잖아요. 그 선수들끼리 보이는 그 순간 스피드가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작고 몸이 좀 작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몸싸움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몸싸움 잘하죠. 사이드에서도 공 풀어 나오는 장면들이 물론 발기술로 풀어 나오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어깨로 버텨주면서 풀어 나오는 그래, 축구는 거거든요. 어깨를 잘 써야 된다 했어. 확실히 이게 결국 아는 건 많아. 저 아까 오버사이드 잘 알잖아요. 그러네. 나 스스로 약간 그렇게 속으로 감탄했어. 왜 이렇게 잘 알지? 아니 옵사이드 하프라인 이전에 적용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두 명이랑 이런 골키퍼 그쵸. 이런 거 알고 골키퍼까지. 있다고요. 축자랄 주시은 이강인 선수는 이적은 이적은 거의 많이 나오는데 그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직은 안개 속이죠. 이적은 거의 확실하고요. 오 그럼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를 떠날 수도.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를 선호해요. 그쵸 선호한다고. 언어적인 그러는데. 측면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것도 있는데 그런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리가에만 있긴 좀 아깝지 않나. 네. 스페인어 잘하면 영어도 잘해요. 최근에 1, 2년 사이에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실질적으로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요.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이제 물론 라리가가 훨씬 편하겠지만 큰 무대 가고 싶은 건 선수들의 꿈이니까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아무래도. 다들 PL로 그런데 가서 만나라. 이강인 측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토트넘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건 좀 과장됐고 현재로서는 토트넘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인다. 항상 나와 우리나라 선수들은. 맞아. 그렇죠. 토트넘은 소니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강인 선수는 오고 손흥민 떠나는 거 아니야?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네. 예상. 왜? 토트넘 가면 안 된다고? 토트넘 맡고 싶어요? 토트넘도 좋은 클럽이죠. 토트넘은 이제 넘이야? 네?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이강인 선수는 이번에 새로운 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강인 선수보다는 팀의 결정이 조금 중요한 상황이라서 마요르카. 계약 기간 마요르카의 결정. 왜냐하면은 계약 기간이 있고 뭐 상대 팀에서 바이아웃 이상의 금액을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지금 바이아웃 금액 이상을 지불한다라고 했고 그런 팀에 이제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팀들만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팀의 선택이거든요. 그렇지. 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팀도 맞아. 당연히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그 중에서 최고액을 제시한 구단에 보낼 가능성이 높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관심은 많고 뭐 협상도 진행 중이지만 이 팀은 바이아웃 금액 이상을 못 내겠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렵다. 아니요,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중인데 어렵다는 기사도 얼마 전에 어렵다는 뜬것 기사가 같은데?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바이아웃 이상의 금액이 안 하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양해를 해줘야 되는. 아틀레티코가 협상도 하고 있고 어떤 건 뭐 지금 계속 이강인 선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바이아웃 이상을 지르지 않는 이상은 딴 팀에게 밀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이강인 선수 아까 말했듯이 나폴리와 마요르카 경기가 한국에서 열리게 될 텐데 열리게 된다면은 한국에서 그렇게 경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해요. 그 정도 그 경기까지는 좀 치러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게 우리나라 가서 경기 하는데 딱 끝나고 나면 두 선수 다 다른 데 가고 데가 없는 있네. 마지막 뭐 이벤트네. 이강인 없는 이강인 팀, 뭐 김민재 없는 김민재 어디서 팀 초청하는 돼버리네. 거죠? 나폴리 마요르카는? 쿠팡이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쿠팡 플레이는 저기 맨시티하고 아틀레티코 맞아요. 마드리드 오는 거고요. 나 이건 그거 또 다른 가고 데서 싶어. 하는 겁니다. 되게 뭐 많이 와요 요새.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승팀인데 우리나라 네. 핫하다. 그러게요. 우리나라 핫해. 마요르카하고 하고 싶을까? 돈을 더워서요? 어? 더워. 더워서가 아니라 나폴리는 우승팀이고 그치, 마요르카는 마요르카는 힘들게 잔류한 팀인데 급이 안 맞는다 이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맨시티와 맞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래도 급이 맞아. 어느 정도 맞는데 챔스리그도 자주 가고 하는 팀이지만 나폴리 입장에서는 네.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우리야 뭐 뭘까? 김민재 이강인이라고 해도 우리야 그렇지만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치. 거기다가 그 얘기도 있었어요. 매력적인 우리 건 아니지. 일정이 엄청 빠듯해가지고 선수들이 3일인가 이틀 만에 두 경기를 치르고 다시 돌아가는 스케줄이었거든요. 이탈리아로 너무한데? 그리고 아시아 투어 보통 오면 하지 않나요? 일본이나 뭐 제 기억으로는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국내 근데 나폴리나 머무르는 마요르카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 투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하는 김민재 이강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정찬 선배랑 어제 농담으로 어제 이강인 선수 나폴리 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니 설은 많이 나와. 갑자기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정찬 선배랑 농담으로 설설 끓는구만 그냥. 이강인 선수가 전반에 마요르카로 뛰고 후반에 혹시 나폴리 입고 뛰는 거 아니냐. 한국에서 이딴 발표한 거 아니냐. 그런 농담도 하기도 하프타임에 네. 합의에 성공해서 갑자기 악수하고 하프타임에 입단식하고 세계 최초 경기 중간 입단식하고. 그런 농담도 했었고요. 잠깐 이 얘기 나와서 근데 토트넘도 이번에 아시아 투어를 합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왔었잖아요. 투어를 했었고 동남아 국가 아니었나요, 그죠? 이번에 아시아 퍼시픽 투어예요. 그 토트넘이 7월 18일 날 호주에 가서 웨스트햄과 경기를 하고요. 7월 23일 태국에서 레스터 시티. 그 다음에 7월 26일 싱가포르에서 AS 로마와 합니다. 레스터 시티 2부 리그 팀하고 하네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아직은 아직은 그렇지만 레스터도 참 힘들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몇 년 전 동화를 썼던 팀이 그렇게 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동아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여름에 진짜 아까 말했듯이 해외 팀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셀틱, 셀틱. 울버햄튼, 셀틱도 확. AS 로마 다 지금 한국에 진짜요? 와서 경기하는 걸로. 우리 되게 이게 핫하다.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구단들이 돈 벌려고 작정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나 네. 다 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있고 지난 성장되겠다. 시즌에 이제 토트넘이 국내 방한했을 때 너무 이제 화제가 됐었고 어떤 성공 가능성을 좀 거기서 보고 이게 추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작년에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솔깃하다. 근데 뭐 그것도 토트넘만 잘 됐지. 그 세비야는 좀 비교적 조용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지켜봐야 왔었나요, 되겠- 세비? 왔었나 싶기도 한데. 경복궁인가 뭐 이렇게 다 돌아다니지 네, 않았나? 뭐 그쵸? 댄스도 배우고 네 하고, 맞아요. 한국어도 배우고. 행사 많이 했죠 토트넘. 마요 한국에 와서 네. 세비야도 토트넘도 많이 되게 했나? 세비야도 행사 많이 했나요? 아니야 네. 토트넘보다 오히려 세비야 행사 더 많이 했어. 세비야가 더 세비야는 많이 잘 했어요. 보도가 안 됐던 거. 세비야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관심도가 떨어져서 뭐 맞아. 했냐면은 경복궁 맞아. 가고 궁투어하고 K-팝 댄스 선수들이 배우고요. 아 맞아. 아이돌이랑 뮤직비디오도 했어요. 뮤직비디오도 찍고 막 여러 가지 했었죠.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겼던 것 같은데 토트넘하고. 그만큼 브라질 선수 만나 행사도 아니고 그냥 에버랜드 관계도 맞아. 근데 거긴 또 워낙 이제 네임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돌아다니면 행사니까 네, 그쪽은. 거긴 또 아마존 탄 게 그렇게 화제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남산 올라간 거 시민들이 찍어서 올린 게 더 화제가 네. 되고. 그게 벌써 또 1년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빠르다.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안방에서도 강해진 원정 깡패 제주 파죽의 5연승. 와, 제주가 정말 갑자기 또 치고 올라오네. 제주가 언제 여기까지 왔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게요. 5골 넣었잖아요. 수원 FC를 거의 뭐 제주가 여기 있지 않았어? 와우. 이렇게 그만큼 짧은 사이에 확 올라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와우. 그러니까 1위하고 맨 밑에 두 팀
정도 빼면 그렇죠. 뭐 몇승 독인객이 한 연승 한 서너 번 하면 그냥 순위 그냥 확 바뀌죠. 와우. 진짜 지금 울산 1강 빼고 수원 삼성 1약 빼고 강원까지 좀 치고요. 수산도 뭐 빼고는 지금 강원 너무 잡으면서 중위권이 빼곡하게 지금 잡혀 있어가지고요. 1강 10중 정도. 네. 10중 9중함. 야, 내 1강 압도적이다. 제일 재미있었던 경기는 포항 대전 대전이죠. 아닐까.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명승부가 이어지면서 K리그가 저 희한한 현상이라고 하기 좀 표현하기 그런데 K리그는 항상 2월, 3월에 개막할 때 관중이 많습니다. 그렇죠. 관중이 만 몇천 명 평균 관중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거 좀 빠지는. 그러다가 4월달, 5월달에 뭐 다른 프로 시리즈도 개막하고 날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다른 데 외출하고 하면서 거의 절반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번 시즌 지금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인기가 근데 점점 많은 것 같은데. 13라운드 마치고 경기당 평균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직관 가서 일단 그 어린이날 때 비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왔는데도 사람들 3만 네. 명 물론 좀 넘었으니까. 비가 오락가락하긴 했었는데 이런 날씨 상태에 사람들이 올까 했는데 되게 많이 왔어. 왔고. 나도 갔어. 그 현장 네. 또 즐기셨고.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한 대로 이런 박빙 넘치는 경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팬들이 한번 찾아왔다가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그 평일 경기도 갔었거든요. 그 서울이랑 광주랑 붙었던 아. 경기. 근데 이제 평일 저녁에 이제 예전에 갔던 기억 생각해 보면 되게 좀 휑하고. 그치, 관중 없어. 평일 저녁에 네. 별로 없어요. 했는데 그날도 10,000명이 넘어서 우와. 좀 그때 또 축구 직관 처음 가는 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서울이 이렇게 잘했던 적이 오랜만이잖아요. 그것도 크죠. 네, 또 골도 맞아. 많이 넣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온 친구들과도 좀 민망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울이 지금 현재까지 평균 관중 1위거든요. 근데 몇 명 정도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한 3만 5천 명. 네. 3만은 안 되죠. 그러면 2만 명. 2만 넘었어요. 안될 것 2만 넘지 않나요? 2만 7,500명. 와. 오. 3만까지 돼요. 평관. 근데 평일 경기 빼면은 무조건 2만 3만 7천이나 된다고요? 네. 2위가 울산 16,900명 정도 되고요. 3위가 대전 13,500명. 대전 축구의 역시 수도야. 그래서 진짜 확실히 경기장에 사람이 꽉꽉 차니까 이런 맞아. 박진감도 더 넘치는 것 같고 선수들도 더 이런 동기부여도 더 심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포항은 진짜 동기부여가 이렇게 심하게 되는 건 좀 말이 이상하네. 동기부여가 강하게 심하게 되는 거 뭐야? 강하게. 내가 정말 멘트가 심했네요. 아나운서라서 그런 건 좀 거슬리거든. 근데 동기부여가 심하게 심하네 되는 좀. 심했네요. 심하게 돼. 그런 얘기는 동기한테 하세요. 처음 들어와서 당황했다. 동기를 부여해 드릴 테니까. 파이팅. 화이팅. 자, 포항은 이런 경기를 하라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텐데 거의 뭐 매 경기 이렇지 않나요 지금?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후반에 골 비율이 높고 교체 선수들이 다 극장 하나씩. 골 해주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고영준 선수가 또 이렇게 해줬고 포항이 솔직히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는데 성적은 승리주의 안 따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도 아까 그렇게 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고영준 선수가 진짜 마지막 극장골 그 이호재 선수의 어시스트가 정말 이거는 네. 탑 클래스급 어시스트죠. 맞아. 멋있어. 원터치. 그것도 그랜트 선수가 공을 차단해서 수비수가 중앙 수비수가 앞에까지 전진해서 맞아요. 공을 차단해서 바로 찔러준 걸 이호재 선수 원터치 패스, 네. 고영준 선수 마무리까지 그 골은 정말 이번 라운드 최고의 작품. 포항의 약간 패턴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골문 앞에서 네. 그러니까 항상 지렛대가 있어 보면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렛대를 딱 타고 가면 공간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꽤 있었던 근데 것 그거 같아요. 진짜 준비 많이 하는. 그렇죠. 그건 패턴이죠, 그거잖아요, 패턴. 그게. 그게 그게 이제 이제 호흡이 막. 감독이 그런 거를 많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포항을 이제 티키타카를 약간 포항에서 스틸타카라고 불렀었죠. 음. 참 김기준 짜릿하죠. 그렇게 해서 공간이 쫙 열리면 정말 뭐 그렇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축구를 재밌게 한 팀.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 포항은 저는 올 시즌 제카 선수의 역할을 조금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카. 포항이 최근 1588 이후에 외국인 선수의 재미를 많이 못 봤었잖아요. 그렇죠. 제카는 대구에서 검증이 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데려와서 최전방에만 박아두는 스타일이 아니라 타겟형으로 쓰면서 이 선수 발기술이 좋아요. 장신인데도. 맞아요. 이 선수를 김기동 감독은 측면으로 많이 빼서 약간 그 연계 플레이의 한 축으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등치 큰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크로스를 올리고 2대1 패스로 연계 뚫어 들어가고 크로스를 심하게 올려요. 또 심했네. 크로스가 심하네. 제카 선수가 진짜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K리그 득점 도움 1위입니다. 그래요? 그 최전방 공격수가 도움 5개로 1위예요.
제카의 재발견. 제카 심하네. 골은 한 골뿐인데 근데 이 팀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제카가 최전방 공격수가 한 골밖에 못 넣고 있는데 도움 5개라고 있잖아요. 반면에 다른 선수들 고영준 선수가 지금 5골 넣었고요. 백성동 2부 리그에 있던 선수가 지금 1부 리그 와서 김기동 감독을 만나서 4골을 넣고 있고 다시 부활을 알리고 있고 이호재 선수 초반에 몰아넣으면서 3골 정재희 2골 뭐 그랜트 중앙골 2골 김승대 1골 김인상 1골 지금 골 넣어줄 선수가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랜트 선수 같은 경우는 지지난 경기였던 것 같은데 한번 자책골 본인이 찬 공이 동료 맞고 들어가 자책골이 되고 그날 좀 안 좋은 날, 그날 다 안 좋은 날이었어. 그날. 결승골도 자기 다리 맞고 굴절되더라고 안 좋은 날이었는데 그 이후로 각성을 해가지고 2경기 연속 헤더골을 넣고 있어요 이 선수. 각성을 제대로 했네. 머리로 해야지 누구한테 안 걸린다. 그치, 머리는 누구 잘 안 맞으니까. 자 울산과 서울 경기도 참 재밌었습니다. 네. 서울 입장에서 좀 아쉽죠? 서울은 근데 그 울산에게도 징크스가 있고 전북에게도 그 징크스 있잖아요. 현대가에게 좀 계속 약하죠. 현대가 왜 약할까? 어떻게 봤어요? 네, 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뭐 왜 약해요? 경기를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사실 이 경기는. 근데 뭐 항상 그 뭐 전북이랑 울산이랑 붙을 때 이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나 봐요. 저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경기는 좀 후반에 힘을 많이 좀 두려고 했는데 좀 생각보다 그 박호 선수가 너무나 그냥 폼이 너무 제대로 올라와 버려 있어갖고 그 박호의 개인기에 그냥 끝난 거죠. 당해버린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잘 쳤더라. 이 경기는 서울이 점유율과 슈팅 앞섰지만 효율성에서 울산이 딱 앞섰던 경기고 그 효율성에 앞장섰던 게 박호 선수예요. 특이한 건 박호의 서울전에서 특히 나르는 상황인데 박호가 서울 킬러죠. 근데 너 왜 울산 킬러라고 적었어? 자멸했네요, 자멸. 울산의 울산 킬러가 오타는 아닌데. 그러니까 오타는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울산 팬심을 킬링한다는 거죠. 심하네 이것도. 시즌 심하다, 너. 초반에 부진할 때는 울산 킬러였죠. 진짜. 지금은 너 심하다 오늘. 그래서 서울도 울산 킬러 박호는. 그러니까 21년에 울산에 입단한 이후로 박호가 서울전 8경기에서 7골 2도움이에요. 와 진짜 킬러다. 근데 8경기 중에서 2경기에서만 공격 포인트가 없었고요. 멀티골도 2차례. 지금 뽕피디도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데 22골 중 32%가 7골. 7골이 서울에서 있는데 박호가 솔직히 이번 시즌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그 루빅손 선수에게 주전자를 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체로 투입되다가 루빅손 선수가 조금 다운되면서 박호 선수가 다시 이제 선발 자리를 들어가면서 그것도 서울에서. 그렇죠. 그래서 초반 6경기에서 무득점하던 박호가 최근 6경기에서 5골이에요. 지금. 마틴 아담도 오랜만에 선발 출전해서 그렇죠. 발로 넣었죠. 선제골 넣었죠. 묵직해하다. 울산은 참 좋겠어요. 누가 들어가도 뭐. 그러니까요. 울산은 외국인 농사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박호 선수, 루빅손 선수 5골 넣고 있죠. 둘 다 5골씩 넣고 아담도 2골 2도움. 네, 지금 보야니치와 아타루까지 득점포 터지면 이 팀은 더 무서워질 팀이죠. 외국인 농사도 참 잘 짓고 있어요. 골들을 참 다들 뭐 다른 경기도 그렇고 다 시원시원하게 넣으니까 아주 보는 맛이 있어요. 아주. 그런 경기력 때문인지 울산 팬이 지금 엄청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울산 팬은 울산 지역 팬들이 아니라 서울에서 울산 경기를 보러 KTX 타고 가는 팬들이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어머. 진짜로? 이게 또 경제에 도움이 다 되죠. 울산 경기. 그때 그 가장 유명하신 여성분 있잖아요. 그 지난 시즌 막판에 울었던 그 전북전에서 울었던 그분이 서울에 사시어서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시는 거예요. 뭐 경기도 2,000분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2,000분인가요? 네. 이사를 가시지 그냥 뭐. 그래도 사는 건. 그래서 평일 경기는 연천에 오고 가신다고. 대단한 경기는. 대단한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거의 그쪽 광역 근처로 해서는 뭐 부산 사람들도 울산 경기 많이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서울뿐만 아니라. 재밌어. 이날 경기 26,000명 있잖아요. 26,000. 근데 이게 골들이 좀 많이 나줘야 재미가 있는데 인천 전북은 0대0이네. 여기 뭐 근데 경기는 재밌었어요. 골은 없었지만. 이날 인천 전북은 양팀 골키퍼의 선방쇼가 많이 펼쳐져서 골이 없던 경기였는데 경기는 박진감 넘치고 재밌었어요. 저는 주로 이제 골모음을 보는데 인천 전북 골이 없어서 경기를 못 봤네요. 예. 선방 모모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그래서 이날 경기는 이제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3경기 김두현 감독 대행이 팀을 어떻게 좀 바꿔놓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키맨 역할을 백승호 선수가 지고 있습니다. 요새 백승호 선수 그러게요. 잘하는데. 포지션을 김두현 감독 등이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김두현의 두현 역할을 볼. 하는 거죠. 선수 시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네요. 김두현도 뭐 수원 삼성의 왕조 시절에 정말 그 중앙의 핵이었잖아요. 중거리포 진짜 시원시원하게 맞아. 많이 때렸죠. 근데 그 역할을 이제 백승호 선수한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그때 서울전에서도 페르소나구나. 백승호 선수 되게 눈에 띄었었는데.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백승호 선수. 좀 근데 얄미워요. 진짜 잘 보였어, 상대팀 그날. 입장에서는. 김두현 감독 등이 현역 시절에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그렇죠. 지금 아는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어리그 출신입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웨스트 브로미치 진출했던 거의 당시에 이제 약간 천재급으로 불렸던 미드필더였고 워낙 현역 시절에 움직임이 영리하고 중거리 슛 좋았던 건데 백승호 선수가 바르셀로나 유스팀 시절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었어요. 그리고 지로나 시절에는 윙어를 봤었어요. 근데 전북에 온 이후로 수비형 미드필더 보고 수비형 대표팀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요 껴맞추기인지 모르겠지만 김상식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입니다. 유명한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라서 그거를 약간 백승호 선수에게 가르쳐줄 수가 있고 김두현 감독 대행은 공격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본인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 백승호 선수를 다 전진 배치시킵니다. 그것도 거의 2선 공격수 스타일로 2선 공격에 놓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앙 미드필더 한정된 게 아니라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볼키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프리롤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2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프리롤을 줬어요. 아예. 갑자기. 그래서 지금 수원전에서 2골 넣고 이날 인천전에서 골은 없었지만 이날도 활약이 좋았고요. 네. 김두현 감독 대행이 팀을 조금 바꾸고 있는 걸 주목할 게 본인이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선수 포지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포지션 변화를 해서 허리를 엄청 강화하고 있어요. 계속 중앙 수비수로 뛰었던 박진섭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해서 그 수비 라인 앞에서 조금 보호해주는 역할을 확실한 색깔이 있네요. 색깔 있게 하고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였던 맹성훈 선수를 이거는 뭐 변수가 있어요. 워낙 왼쪽 측면 수비수들이 부상이 있어서 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 선수를 왼쪽 측면 수비수로 풀백으로 둬요. 근데 약간 변형 3백을 쓰는데 이 선수를 수비할 때는 그렇게 쓰는데 공격할 때 중앙 미드필더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허리에 박진섭 선수, 맹성훈 선수 그 위에 저기 백승호 선수까지 허리를 엄청 강화해서 경기를 약간 지배하는 스타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그런 변화들을 좀 봐야 되죠.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갈수록. 네네네. 약간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는 분위기죠. 그래서 백승호 선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데브라 위너의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시티 데브라 위너. 전북은 지금 근데 김두현 감독 대행이 3경기를 하면서 1승 2무였나요? 1승 2무 맞을 거예요. 1승 2무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외국인 감독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네. 박지성 디렉터가 외국에서 계속 면접을 보고 있다라고요.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도현 감독 대행이 지금 본인 말로는 감독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감독이 오기 전까지 전북이 이렇게 조금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김도현 감독 대행과. 잘하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감독 그럴 가능성이 체험을 낮나요? 그럴 가능성 좀 낮고요. 완전 김도현 감독 대행이 P급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외국인 감독으로 확 고정해놓고 지금 장기적으로 네임드 감독에게 맡기겠다라고 지금 전북이 하고 있어서 외국에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이 지금 어디죠? 껑충 뛰어올랐어요. 8위로. 아유 많이 올라왔네.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 껑충보다 수준이죠. 깡총이 좀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깡총 이렇게. 심하게 못 올라왔네. 네. 심하게는 못 올라. 제주가 제주가 심하게 왔죠. 올라온 거죠. 자, 수원 삼성의 첫 승 상대는 강원이었습니다. 강원. 최용수 감독 팬들한테 소환이 됐어요. 아이고. 소환. 이날 김병수 감독 섭이었죠. 네. 병수 더비. 병수볼로 이끌어진. 예. 뭐 최용수 감독부터 얘기해 보면은 경기 끝나고 팬들이 이제 버스 맡기도 하고 그 거기 서포터스가 나르샤라는 데인데 여기는 딴 팀과 분위기는 조금 달랐어요. 김상식 감독이 전북에 있을 때 버스 가로막고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팬들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서포터스 회장이 직접 감독에게 일문일답으로 팬들을 이게 지켜보는 앞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되게 최용수 감독도 진실되게 지금 우리 팀의 문제는 뭐고 선수들이 자신감이 넘어왔고 약간 조금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얘기도 하면서 선수들과
팬들과 대화를 좀 화기애애하게 하고 끝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분위기 좋게 이렇게 마무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용수 감독 서포터스들이 마지막엔 최용수 감독 이름도 연호해주고 되게 분위기가 좋게 끝났다고 하는데 눈물 찔끔 흘릴 뻔했어요. 영상 보고 감동적이어서. 사실 최용수 감독에게 손가락질 할 상황은 아니죠. 네. 그 팀 자체가 너무 지원도 못 받는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시즌 전에. 그렇죠. 거의 저도 그때 현장 영상 보면서 느낀 건 이제 팬들의 뭐 결국에 믿을 게 감독밖에 없다라는 없는 이 말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약간 매달리는 감독한테 살려주세요. 그래서 뭐 감독을 막 이렇게 무작정 질타하기보다는 뭐 선수들 멘탈 뭐 전술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도 안 하고 뭐 좀 더 으쌰으쌰 좀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로 전달하더라고요. 강원은 문제가 후반에 교체해서 경기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없어요. 뭐 이정엽 선수 복귀까지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디노 선수가 지금 지난 시즌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다가 올 시즌 돌아왔는데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도 뭐 골 터뜨리지 못하고 경기력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현준, 김대원 선수가 잠깐 반짝이는 듯했지만 다시 또 부진한 상황이고 강원은 근데 강원 경기 혹시 방금 보셨... 감독님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약간 접신 또 다시 깜짝 놀랐어. 근데 저는 용서했어요, 지금. 경기력만큼 답답했던 거는 잔디였습니다. 잔디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는. 아니 잔디가 진짜 심하던데. 그라운드 가운데 무슨 그냥 고스톱을 뚫어놨는데. 그렇게 잔디가 훼손된 것도 처음 봤어요. 원래 이제 그 골키퍼 앞쪽에 거기 그래, 모두 거기는 있는 좀 건 많이 할 수 봐도 있죠. 예. 많이 봤는데. 누가 막 진짜 훑고 지나가는 것 마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문제는 관리 주체인 춘천도시공사에서 왜 잔디가 이런지 지금 이유를 알지 못하네요. 뭐 하신대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제가 보도를 찾아보니까 약간 영양 촉진 비료를 과다 투입해서 잔디가 상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어서 잔디 전문가시니까. 맞다. 오랜만에 찾아온 있었다. 잔디 전문가 강원. 네. 그리고 이 영양제 팀이 과다 투입? 일단 그런 한마디로? 보도가 있는데 약간 그게 가운데 골대부터 맞아요. 골대까지 가운데 일자로 무슨 고속도로 난 것처럼 일자로 쫙 돼 있고 자연 현상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인위적인 무언가가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자연 현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 거기에 불을 내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강원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잔디가 문제된 게 한 지금 2-3달 얘기되고 있어요. 개막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인 파악이 안 되고 계속 보식 공사를 하고 있어서 보식 공사를 실질적으로 이 경기 전에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근데도 했는데 아직 이제 보식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뿌리가 바로...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니까 그 경기를 치르면 안 되죠. 안 되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경기를 치르고 있는 거고. 춘천에서만 해야 되나요? 지금 춘천에서만 하고 있어요. 강릉은 또 다른 축구 강릉 시민 축구단인가 거기가 있고요. 잔디 좋더라고요 거기는.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의 문제는 강원과 K3 춘천 시민구단 두 팀이 같이 홍보장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랫동안 잔디를 보식한 다음에 쭉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럴 상황도 못 되고. 그 잔디를 잘 활용해서 좀 전술을 짜보면 강원한테 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워낙 경기를 자주 하니까 여기서. 근데 강원 선수가 미끄러지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적응할 수 참- 없는 잔디죠 사실. 네네. 참 그래 이 환경이 탁탁. 수원 선수들이 경기 앞두고 그라운드 돌아보면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 오늘 화상 있겠다. 잔디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만 가면 공이 생각보다 불규칙 바운드가 많고 공이 잘 튀지도 않고 뭐안 경기력에 먹고, 큰 영향을 맞아요. 끼치죠. 그래서 안병준 선수가 이렇게 멀리서 그냥 중거리 때려버려요. 슛을 그렇죠. 왜냐면 더 몰고 갔다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네. 안명주 선수 시즌 첫 골입니다. 기가 막혔어요 아주. 네. 그 드롭볼로 뚝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게. 약간 굴절 같기도 골키퍼가 하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당연. 왜냐면은 골키퍼 볼 때는 뜨는 공이었는데 나갈 것 같았는데. 공이었는데 그게 뚝 떨어져서 갔고 안명주 선수는 서포터스 앞에 가서 거의 무릎 꿇고 큰절을 했죠. 사제 세레머니처럼 했는데 본인도 마음 부담이 심적 부담이 그쵸, 컸죠. 있겠죠. 좀 안 좋을 텐데 무릎 꿇었네요. 그렇죠. 네, 지금 수원이 김명수 감독 부임 후 2경기 만에 이제 첫 승을 했는데 이건 염기훈 선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얘기인데 선수들이 기대감이 상당해요. 훈련을 이렇게 하는구나. 김명수 확실히 다른 감독도 확실히 색깔이 있는 감독이라서 네, 그렇죠. 점수볼. 뭔가 변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 염기훈 선수가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패스를 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뭐한 거야? 지금까지 나도 이걸 보면서 이거는 약간 전임 전임 감독에 대한 대한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경기장에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그거는 해주다 보니까 이제 하면 어떻게 은퇴해야 되는데 아니 선수들이
자기 알았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염기훈 선수가 시즌 두 번째 선발로 나서가지고 이날 경기에서 71분을 뛰었는데, 야 염기훈 선수 지난 시즌보다 본인 얘기해요. 올 시즌 몸 상태가 더 좋다. 근데 김명수 감독이 확실하게 염기훈 선수에게 롤을 주었어요. 뭐 그라운드의 리더 같은 역할이겠지만 염기훈 선수에게 많은 활동량을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최고령 선수에다가. 근데 이 선수의 장기는 번쩍이는 왼발 킥과 볼 키핑 능력이에요. 근데 최전방 공격수 이 선수에게 나간 거는 왼쪽 윙윙어로 나갔지만 최전방 공격수의 롤을 부여해서 거의 투톱처럼 뛰었거든요. 안병준 선수하고 최전방에서 공을 지켜주니까 동료들이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김명수 감독이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 제주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죠? 그러니까요. 초반에 정말 안 좋았잖아요. 또 5골을 넣었죠. 사실 저희 여기는 답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워낙 시즌 뭐 초반에 장기 많고 못 이기는 팀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야. 거의 역대급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 음. 최하위 꼴찌에 있다가 지금 3위까지 순식간에 올라온 건데 정말 순식간이다. 개막 후 5경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 최근 얘기지만 남길 감독이 내가 이 팀에서 반전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없었대요.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상세로 돌아서게 됐는지 이유를 찾기 팀적 경기력이 뭐 이렇게 확 바뀌었다라기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상 선수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팀 자체 연습 게임을 할 인원도 없다라고 한번 여기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부상 선수들이 한 명씩 돌아오면서 팀이 이제 완성 단계가 조금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거고 남길 감독 얘기만 따지면 구자철 선수의 그라운드 리더십이 상당히 빼어나더라고요. 구자철 선수가 지난 시즌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 못 뛰었는데 이번 시즌에 경기도 지금 많이 뛰고 11경기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가 골 넣었죠 구자철 선수가. 그래 골 넣고 그 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7, 8경기밖에 못 뛰었을 거예요. 네. 근데 구자철 선수가 워낙 구자철 선수 말 선수들에게 말 많이 하고 구글링 거의 선생님처럼 말하고 하잖아요. 따뜻하시잖아요. 그런 리더십이 제주에서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제주 SNS에서 본 것 같긴 한데 그 외국인 선수가 한번 그 시즌 초반에 페널티킥 실축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라커룸 대화가 공개가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자철 선수가 뭐 전혀 잘못 없다고 너도 주눅 들지 말라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뭔가 이 팀을 하나로 이끌고 가는 힘이 분명히 있구나.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통해서. 맞아요. 남길 감독이 딱 2단어 얘기했어요. 소통과 신뢰다 우리 팀은. 그걸로 이렇게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했고 지금 제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5경기에서 4경기 무실점이에요. 뭐 공격력도 있지만 이 뒤도 든든하고. 남길 감독은 전형적으로 3백을 가장 선호하는 감독인데 김호규, 김주원, 정훈 중심으로 한 3백이 확실하게 정훈 선수도 부상에 돌아오고 부상 돌아오면서 3백이 안정을 찾으면서 거기다가 임채민 선수까지 또 이제 교체로 3백에 들어가면서 임채민 선수 다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비가 안정되면서 공격 이날 경기도 서진수 선수가 데뷔 처음으로 5시즌 만에 멀티골을 기록했어요. 돌아가면서 제주도 약간 선수들이 골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죠. 고루고루 넣네. 솔직히 저도 어떻게 경기력이 달라졌는지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이 팀에 대해서. 그냥 불가사의.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 효과. 돌아오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라는 느낌. 원래 지난 시즌에도 제주가 워낙 좋았잖아요. 못한 팀이 아니었는데 너무 부진했죠. 굳이 꼭 소통과 신뢰가 원동력이라고 하면 이게 뭐 할 말이 없어요. 소통과 신뢰가 원동력이라고 하면. 그럼 다른 팀은 소통과 신뢰가 안 돼서 못하나 이런. 야, 근데 진짜 팍 올라왔다. 꼴찌에서 3위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거의 없던 거예요. 이번 주말에 제주 만나는데 그러네. 자 승격팀 돌풍의 선두주자 대전과 함께 잘 나가던 광주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약발이 다 됐나요? 일단은 전술이 많이 노출됐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한 번씩 그 광주가 광주 이정효 감독의 약간 특이한 전술인데 전술 얘기하면 상당히 길어지고 좀 힘드니까 그 전술들을 그냥 한마디로만 정리하면 광주는 공 있는 쪽에 더 많은 선수들을 투입하는 전술이에요. 수적 우위? 수적 우위를 점해서 특히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체력 점해서 빠지는데. 맞아요. 그거예요. 전술이 약간 파악되고 선수들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체력이 엄청 많이 뛰어야 되는 축구거든요. 또 더워지잖아요. 체력이 지금. 떨어지면서 약간 조금 이런 부침을 겪는 공간이 게 많이 날 요새 또 주중 경기도 좀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막 그때
광주 서울 이번에 서울 홈에서 열렸던 경기 직관하면서 이 전반전의 이 에너지를 후반전까지 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또 경기 후반에 만약에 선수들 체력이 떨어지면은 약간의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반전을 꾀할 것 같은데 또 이종용 감독이 꿋꿋이 그 패스로 계속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반 막판에는 허율 같은 좀 피지컬 있는 선수도 있으니까 뭐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만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제 이종용 감독이 이런 또 제가 한 가지 포인트만 드릴게요. 광주 경기 볼 때 이 부분을 보면 재밌습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최전방이 안 있어요. 광주는. 최전방 공격수가 중앙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거의 윙어처럼 아예 올라가 있고요. 왼쪽 윙어 공격수는 약간 중앙 미드필더처럼 왼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가운데 엄청나게 빼곡하게 서 있어요. 그렇게 빼곡하게 서 있어서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수적 우위를 점해서 공을 빼앗은 다음에 이게 누가 앞으로 전진한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맨투맨 수비가 없는 선수가 들어가요. 공간으로 그 선수에게 공을 연결해 주어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힘드네요 좀. 힘들면서 그게 바로 거에 이런 축구. 근데 이게 성공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K리그 1 팀들이 그거에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많이 그렇죠. 이청용 선수조차 이런 축구가 있었어 하면서 되게 흥미로워했었던 축구인데 조금 이제 읽히고 있는 거죠. 역시 오래 가기 쉽지 않은 전술이네요. 근데 광주의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A 매치 휴식기 이후에 조금 반등을 좀 노려봐야겠죠. 그때 휴식 좀 하면서. 광주가 대구 경기에서 점유율이 7대 3이었어요. 네. 이때 공은 훨씬 많이 잡았고 심지어 대구가 전반에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형적인 광주는 광주 경기를 했고 대구는 대구 경기를 한 듯한. 근데 문제는 대구가 세징야, 에드가, 케이타, 홍정원 주전들이 다 부상했어요. 그날 경기 아무도 못 나왔어요. 거의 60% 전력으로 대구가 맞섰는데 이날 세징야가 빠진 공백을 세진야가 메웠죠. 박세진. 네, 세진야. 적어놨나요? 네, 대구 팬들의 이쁨을 한 몸에 받고 있는 2004년생이에요. 애기다. 2004년. 근데 놀랍다 진짜 놀라워. 감독 최영건 감독 말로는 이 선수가 기술이나 이런 볼 키핑 능력은 세징야급이래요. 기술이 엄청 뛰어난 선수인데 플레이 스타일은 약간 모드리치 같은 스타일이고 이 선수가 전반에 공격이 안 풀리고 나서 후반에 이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K리그 최초 2004년생 골이 됐어요. 와. 2004년생 중엔 첫 골이고 대구 팬들은 이 선수를 세진야라고 부르고 귀엽다. 조광래 대구 시장입니까? 조광래가 대구 사장인데 왜 시장님을 봐. 오늘 왜 이러지? 시장 화나겠네. 조광래 대구 시장이라고 썼어. 야, 너 오늘 진짜 심하다. 좀 심하네요. 울산 킬러 바코에 이어서 지금 대구 시장님 되셨어. 조광래 사장님이. 나는 이제 여기 내용을 잘 써놨길래 소개해 주려고 읽다 보니까 대구 시장이 되셨네요. 네, 조광래 대구 시장의 진주 축구 클럽에서 축구 기본기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대구의 새 진야가 된 거죠. 와. 연령별 대표팀 경력은 한 번도 없지만 여기 또 사장이라고 썼네요. 조 사장과 최원건 감독이 재능을 알아봐 올해 대구 입단을 했고요. 연령별 대표팀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프로에 와서 잘하긴 쉽지 않은데, 그죠? 그렇죠. 시장님의 힘인가요? 이렇게 또 바로 또 그 기용도 하고요. 할 말이 없죠? 네. 토토를 이어서 할까봐요. 빨리 넘어가줘야 되겠죠? 네. 자, 인천 대 광주예요. 예, 인천 대 광주 힘 빠진 광주. 근데 인천이 좋잖아요 요새. 좀 나아졌죠. 좀 나아졌죠. 인천 경기력은 확실히. 저도 인천. 저도 인천. 너 광주해. 광주 이런 축구 저런 축구 많이 들었던 광주인데. 광주. 네. 서울 대 제주. 원정 킬러 제주. 네. 저는 원정 킬러 믿겠습니다. 저는 홈킬러 서울. 홈킬러 아닌가요? 자멸인가요? 홈키파인가요? 서울에 또 팬분들 요새 많이 찾아주니까 관중이 많은 팀이 잘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좀 안방에서는 이겨야죠. 생각이 있어서 팬들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대전 대 대구. 안방 깡패 대전. 대전. 대구. 세징야 에드가가 이 경기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그렇게 점쳐지고 있죠. 강원 대 포항. 포항이죠. 네. 저는 포항이요. 포항 축구가 강원 잔디에 고전할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잔디의 승리. 강원
선배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진짜. 있겠다. 워낙 또 패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포항. 자 다음 수원 삼성 대 울산입니다. 아, 저 그냥 울산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저 좀 수원 응원합니다. 수원. 우선 경쟁 좀 해보게. 병수볼. 수원 팬들도 좀 즐거워야죠. 저도 이제. 한번 수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수원 삼성으로 갈게요. 울수원 다 역배. 가셨네요. 마지막 전북 대 수원 FC.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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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좀 이겨라. 김두현 감독 좀 봐야 네. 되겠네요. 무승부. 전북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날이 더운데 휴가 가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네. 제가 다음 주 휴가입니다. 휴가 가고 싶다.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는 휴가 갔다 와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 눈이 감기는데. 이번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비몽이와 사몽이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 수고하셨습니다. 전 안 만나요.